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보다 슬프고 그 어느 이야기보다 통쾌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누구보다 기구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게 자랑거리는 절대 아니지만 말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자랐습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 어느 하나 제 마음대로 해보는 일이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저는 제가 불행하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열심히 살면, 성실하고 바르게 살면 그 보상은 언제든 받을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 제 인생에도 볕들 날 올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은 제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바로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났거든요. 아내는 정말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첫눈에 반했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또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한 사람이 함부로 들이대기에 아내는 너무나 어여쁜 사람이었기에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줬어요. 진석 씨, 오늘 저 밥 좀 사주실래요? 나중에 들어보니 아내는 제가 자신을 좋아하는 걸 진작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늘 먼 발치서 바라보고 눈치만 보는데 언제 말을 거나 싶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말을 걸지 않는 그 모습에 답답해서 자신이 먼저 말을 걸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꿈만 같던 나날들이었어요. 인생에 행복이 있다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었던 과거들이 생각나면서 아, 다 이날을 위해서 그랬던 거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행복했고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내에게 결혼하자는 소리를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제가 워낙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프로포즈하는 생소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오빠가 하도 결혼하자는 소리를 안 하니까 가만히 뒀다가는 나 노처녀 되겠어서 못 참고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아내의 집은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집보다는 나았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집에서 이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보통 여자들은 자신의 집안이나 형편보다는 조금 나은 남자와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남자를 데려왔으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눈에 차지 않았겠죠. 하지만 결국은 허락받았습니다. 아내의 뜻이 워낙 확고하기도 했고 이미 반지까지 다 나눠낀 마당에 결혼할 남자 있다고 소문난 여사를 다른 남자가 누가 데려갈까 하는 생각에 더 허락하신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은 무사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불알 친구가 사회를 봐줬어요. 진서가 축하한다야. 야, 이 자식아. 이렇게 예쁜 재수 씨를 소개도 안 해주고 말이야. 재수 씨는 무슨 형수님이라고 불러 이 자식아. 내가 생일 더 빨라. 정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저와는 달리 잘 사는 집 아들의 공부도 잘한 그 녀석은 언제나 제 자랑거리 중 하나인 친구였습니다. 저도 대학생 친구가 있다는 자랑을 늘 주변에 하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사회를 보고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준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던 것 같아요. 고운 사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위해서 집안의 반대도 무릅쓰고 또 늘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어디에 빚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 덕에 몸쓰는 일이었지만 나름 여기저기 소문이 많이 나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돈도 꽤 벌었고 말이죠.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벌지 않아? 그게 다 진석 씨가 엄청나게 열심히 산 덕기지.
나는 진석 씨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봐. 진짜 본 적이 없다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떳떳한 삶. 정말이지 행복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요. 어렸을 때는 저에게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아이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였어요. 주변에선 안 부러울 것 없다고 다들 부러워했고 저도 정말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삶이라고, 지난날 그 힘듦은 오늘날을 위해서 겪어낸 일이라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달다면 충분히 겪을 만했다고 여기던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둘째가 초등학교를 입학한 무렵이었을 거예요. 제가 곧 있을 아이의 입학 선물로 뭘 사줘야 하나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소소한 고민마저 행복해하던 어느 날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의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사고였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무언가가 저를 덮쳐오는 그 마지막 장면을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아내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나 이제 깨어났다고, 괜찮다고 말하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 같은 소리만 내자 아내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고서는 제 손을 잡고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불안한 예감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었습니다. 당신 하반신 마비래. 어떻게? 이제 어떻게?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오열했어요. 저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불행한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그리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 믿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일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하반신 마비가 온 장애인이 되었고 또 일을 나갈 수도 이 가족을 책임질 수도 없게 되었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엄청난 부채의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 성격이 그랬어요. 재활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신경이 거의 죽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 기적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운동을 하면 나빠지지는 않으니까요. 그 말만 믿었어요. 정말 죽어라 운동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듯이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평생을 일해왔고 말이죠. 진서가, 야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연락을 안 했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아내와 친구인 정수였어요. 아내는 저 대신 생활비를 벌며 병원에 살다시피 했고 정수는 정말 틈만 나며 와서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이 두 사람과 사랑하는 아들과 딸만 있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한쪽 다리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는 희소식과 함께 또다시 저를 절망에 빠뜨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 이건 소식이 아니라 목격이라고 해야겠네요. 오른쪽 다리의 감각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재활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완전히 정상인처럼은 아니어도 천천히 목발의 힘을 빌려 걸을 정도는 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대신 환자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면 말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병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정수가 늘 오는 날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내도 와 있었고 말이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운전하는 제 손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그렇게 제 병실 앞에 도착해 문을 열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아내와 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언뜻 들어도 그들의 대화가 심상치 않아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 이야기하지? 어차피 이야기해야 할 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해치우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장애인 된 배우자랑 평생을 어떻게 살아? 다들 도망가고 싶어 해. 당신이 잘못한 거 절대 아니야. 맞아. 나는 당신이 없었으면 진작에 도망갔을 거야. 이건 진석이도 이해해줘야 해.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더 행복하길 바라야지. 두 사람은 꼭 껴안은 채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잡고 있던 병실 문을 탓하고 났어요. 그 바람에 문이 소리를 내며 닫혔고 곧 정수가 문 밖을 확인하려는 듯 병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진서가.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불륜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만남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혼할 마음까지는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혼 생각을 했었다고 말이죠.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었지만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했던 두 사람을 한순간에 잃은 겁니다. 그것도 그 두 사람의 배신으로 말이죠.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제가 사고를 당해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절망적이었고 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생각을 했었어요. 휠체어를 끌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뛰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해?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 멀뚱멀뚱한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죽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살아내야겠다. 저 아이들은 이제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도 버리고 정수에게 가버렸거든요. 어떻게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키웠던 자기 자식들까지 버릴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도 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엄마가 자신들을 그리고 아픈 아버지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엄마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말이죠. 저는 악으로 깡으로 재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서서히 걸을 수 있게 되고 저를 안타깝게 생각한 그 전에 사장님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해주고 그걸로 돈을 벌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했어요. 하지만 신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난과 싸우며 아이들을 힘들게 키워내는 동안 부자인 정수와 그런 정수에게 시집간 아내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이 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간 파렴치한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와 친구 아내를 뺏은 쓰레기 같은 자식이라며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마저도 세월이 지나니 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세월은 약이 되었지만 저에게 그 세월은 더 큰 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할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피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뭘 달리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아픈 몸으로 아이들을 키워내기 바빴고 또 누군가를 향해 복수를 하기엔 가진 것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상히 세월만 흘렀어요. 그 당시에 8살, 10살이던 아이들이 28, 30이 되었습니다. 20년이 흐른 거죠. 저는 여전히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에요. 사람들은 이마저도 기적이라고들 말하지만 아직도 저는 장애인이고 어딘가에 가선 늘 주눅이 든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들을 피해가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정말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맞아. 그러니까 제발 어디 숨지 좀 마. 아빠같이 대단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렇게 매번 어디 숨고 그래? 나 슬프게. 장성한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주었어요. 정말 잘 말이죠. 아버지의 이런 고생스러움에 보답이라도 하든 말입니다. 아이들은 착했고 성실했고 또 그런 만큼 공부도 잘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학교를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만큼 말입니다. 둘 다요. 그리고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고 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제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복이 참 많다고들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과거의 일이 생각나서 고통스럽지만 말이에요. 물론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일은 제 안에 상처로 남아서 떠올릴 때마다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저와 정수는 가장 절친했던 사이였잖아요. 저희 둘만이 아니라 그런 저희 둘과 친구였던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 그들을 통해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도 종종 전해 들었고 말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더라. 그 아이가 학교를 갔다더라. 뭐 그런 소식 같은 거 말입니다. 그냥 이제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 너랑 산 세월보다 정수랑 산 세월이 길잖냐 이제. 이 자식아, 그게 진석이한테 할 말이냐? 아, 진석이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아. 너도 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애들이 보란 듯이 잘 자랐잖아. 너만큼 자식 농사 잘 지은 애가 여기 또 어딨냐? 그걸로 다 보상받았다고 생각해. 물론 그럴 수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너도 마음이 편하다. 그래, 뭐 죽을 때까지 힘들어하면 너만 손해 아니냐? 걔들도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런데 미정 씨는 어떻게 자기 애들 보려고도 안 하냐? 한 번도 안 찾아왔지?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못된 여자야. 친구들의 말이 원망스럽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20년 동안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식으로 사과 한 번 없었던 친구였고요. 그런 나쁜 연놈들을 2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증오하고 미워하며 보낸 제 세월이 아까웠어요. 이제라도 있는 게 내 남은 세월을 위해서라도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려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요즘은 하도 광고 전화들이 많이 오니까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딸아이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오는 건 보이스피싱 같은 것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를 하도 해놔서 더더욱 그랬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그 예상은 적중했어요. 바로 20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거든요. 나야, 미정이. 내 목소리 알아듣겠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여전하더군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온갖 감정이 다 들었어요. 말로 차마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말입니다. 듣고 있어? 무슨 일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얼굴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 20년이 지나서 당신이랑 나랑 할 이야기가 뭐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이야기야. 우리 아이들? 당신이랑 나 사이에 아이들이 어딨어? 제 그 말에 아내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이지 그 뻔뻔함에 기가 찼어요. 우리 아이들이라뇨. 자기가 버리고 간 그 순간부터 제 아들과 딸은 그냥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버리고 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은 없어. 내 아이들이야.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곧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애들 이야기야. 당신이 이제 와서 내 자식들에 대해 할 이야기가 뭐가 있는데? 그건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저는 한사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아내는 반드시 만나야 할 이야기라며 몇 번이나 강권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고민했어요. 이 문제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고 말이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딸아이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 여자가 전화했다고? 아빠한테? 딸아이는 정말 길길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뭔가 아는 눈치였습니다. 아내가 왜 저에게 전화했는지 말이죠.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진짜 쓰레기네 그 여자. 예상이라니, 무슨 예상? 딸아이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숨을 한번 몰아쉬고는 말했습니다. 그날 다 말해줄 테니까 나도 같이 나가. 너도 만나려고?
나도 그 여자한테 꼭 할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우리 문제로 만나자고 했다며. 그럼 나도 들어야지. 혹시나 딸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여러 번 말렸지만 꼭 나가겠다는 아이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아이와 20년 만에 아내를 만나러 나갔어요. 아내는 딸아이와 같이 나온 것에 상당히 놀란 듯 보였습니다. 같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내의 그 말에 제가 말을 하려 했지만 딸아이가 먼저 선수를 치듯 말을 시작했어요. 왜요? 제가 못 나올 자리 나온 거예요? 딸아이의 그 직접적인 물음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거겠죠. 어차피 저희 이야기하려고 만나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아빠를 불러다 이야기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말에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나도 알 수 없었거든요. 아내가 저를 불러낸 이유를 딸아이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니네 아빠가 시킨 게 아니라는 이야기니?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아빠는 사람이 너무 착해서 순해서 문제인 사람이에요. 그니까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지. 당신같이 못돼먹고 막돼먹고 자식까지 내다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아무리 무정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버린 자식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을 듣든 말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벌여?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럼? 나나 오빠, 그리고 아빠는 잘못이 있었어요? 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20년이 지났다고 한들 당신이 아빠와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나서 자식까지 다 버린 여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게다가 사고로 다쳐서 장애가 생긴 남편을? 딸아이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 딸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희 세 사람을 쳐다봤고 말이죠. 아내는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부끄러운 듯 했습니다. 좀 조용히 좀 이야기하면 안 되겠니? 왜요? 쪽팔린 건 알아요? 부끄러운 건 알아? 본인이 한 짓인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숨고 싶고 비밀로 하고 싶고 떳떳하지 못할 짓을 왜 해요? 딸아이는 말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꼭 깨물더니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딸아이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현정이가 지금 우리 애들을 찾아왔었어. 그리고 나랑 정수 씨가 어떻게 만나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했나 봐. 우리 애들이 울면서 그게 진짜냐고 난리가 났었거든. 지금 고등학생인 애들이야. 걔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신이 그러지 못하게 애들한테 말 좀 잘해줘.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아내와 정수의 자식들을 찾아갔다는 거에 상당히 놀랐거든요. 엄마 이야기는 원치 하지 않았던 아이였던지라 그냥 다 잊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앙금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인데 말입니다. 그걸 왜 아빠한테 말해요? 너한테 말하면 듣니? 아빠한테 말해도 소용없어요. 안 들을 거니까. 그리고 저는 있는 사실만은 이야기했을 뿐인데요. 왜요? 자식들이 알게 되는 건 부끄러우세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이랬습니다. 딸아이가 아내와 정수 사이의 자식에게 찾아가 너희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너무 부끄럽다고 하는 바람에 아내와 정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너보다 한참이나 어린 애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싶니? 더 어린 저와 오빠한테 더 큰 상처를 주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이제 와서라뇨? 저는 자라면서 내내 생각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아빠의 이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버리고 간 당신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만들겠다고. 아내는 사색이 되어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더 하겠다는 말이야? 당연하죠. 고작 이 정도로 끝내고 말 거면 시작도 안 했어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고선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빠, 가자. 이 사람이랑 더 말 섞지 말고. 아내가 뒤에서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를 끌고 가는 딸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죠. 어른이 돼서 그 여자에게 복수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생기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늘 다짐했었어. 나도 오빠도. 아빠 때문이면 안 그래도 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야. 나는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을 잘 살아낼 자신이 없어. 나랑 오빠가 아빠를 대신해 복수해줄게. 그리고 이건 아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기도 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순간을 상상해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들을 이렇게 버리고 배신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말이죠. 끝까지 걱정하는 저에게 그래야 자신들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하더군요. 아이들을 말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버림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수라고 하더군요. 강의도 잘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꼰대가 아닌 교수라 학생들이 참 좋아한다고 말이죠. 게다가 가정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학교나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평판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이뤘는지 아마 다들 모르겠지만요. 딸아이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행복을 깨는 것, 그것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한 일이 바로 그 집의 아이를 찾아가 너희 부모님이 어떻게 만나 결혼을 했는지 알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건 상당한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바로 찾아온 것도 찾아온 거였지만 원래 굉장히 말을 잘 듣고 순하던 그 집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모인 아내와 정수와도 말도 섞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이것만으로도 자기는 벌을 충분히 받았다며 우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자식과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으론 정수가 있는 학교에 소문을 냈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과거가 이랬다고 말이죠. 사고로 장애인이 된 절친한 친구의 마누라를 뺏었다는 건 사실 긴 설명 없이 이 한 줄의 이야기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평판을 한 방에 꺾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원래 좋지 않은 이야기일수록 소문도 빨리 퍼지잖아요. 그 학교에서 정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정수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년 만이었어요. 집사람한테 들었어.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는지 말이야. 정수의 입에서 아내를 두고 집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기묘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그렇게 느껴지는 게 신기했고 또 그만큼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일이라는 것이 새삼 실감이 되더군요. 그러지 말라고 말려봤는데 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계속 그러고 다니게 두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아마 정수와 아내는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것도 이해할 수는 없고 이제 아예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만큼의 세월이었기도 했지만 원래 상처를 준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가만 안 있으면 고소해야지. 명예훼손으로. 무슨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는데? 다 네가 한 행동들이잖아. 그게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해. 그리고 처벌할 수 있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더 이런 쪽으로는 인맥이 많아.
작정하고 네 자식들 처벌하겠다고 달려들면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니까 그만하라고 해. 정말 앞길 막히고 싶지 않으면. 정수는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협박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20년 만에 보는데 미안하다는 한마디나 할 줄 알았거든요.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나한테 사과를 안 하네. 저의 그 말에 정수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군요. 나는 너한테 받은 배신이 더 상처가 오래갔는데 그건 네가 미안하다고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아서였어. 너는 나한테 안 미안했냐?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네가 나를 용서해주기라도 할 거야? 아니, 죽어도 용서 못하겠지. 하지만 너는 빌었어야지. 내가 용서를 안 해줘도 빌었어야지. 저를 가만 보던 정수는 말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하려고 보자고 한 거야. 너도 네 자식들 앞길 막고 싶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그동안 말하고 다닌 건 모른 척 할 테니까. 정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긴 했어요. 사실 정수는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저희 아이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괜찮으니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아버지 찾아왔죠. 아들은 단번에 정수가 저를 찾아왔다는 걸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그쪽에서 문제로 삼으면 너희들한테도 좋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야. 아버지는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의 너희가 발목이 잡히는 건 싫다. 그게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그니까 그만해. 제가 계속해서 말리니 알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냥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소문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퍼지는지 정확히 찾아내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이런 문제는 대놓고 떠들어댈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 발 없는 소문은 정말 천리까지 갔습니다. 정수나 아내는 초반에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 소문이 잠잠해질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랬으니 저에게도 찾아와 이제라도 그만두라는 둥 그런 말을 했던 거겠죠.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크게 부풀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이 알 사람은 다 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한동안 연락을 끊겼던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서까지 전화가 왔을 때였습니다. 정수랑 네 이야기 인제 와서 다들 엄청 시끄럽더라. 그래. 제가 짐짓 모르는 척을 했어요. 정수 교수직 날아가게 생겼다던데 학교의 소문이 너무 바다하게 나서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나 봐. 소문이 어떻게 났대? 재수 씨한테 첫눈에 반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둥. 너 사고 나게 만든 것도 사실 정수가 다 꾸민 일이라는 둥. 뭐 그렇게까지 소문이 난 모양이던데. 확실히 말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소재이긴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부풀려질 줄은 저도 모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정수가 교수직을 그만두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 정도가 되면 한 번 더 저를 찾아올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 아이들이 그럴 수 없게 다 조치를 취해둔 거였다는 건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정수는 학교 내에서 학생과 불륜 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걸 저희 아이들이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 여학생의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으로는 정수에게 자신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알렸다더군요. 그러니 바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정수는 아내와 자식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빌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모든 일들을 다 문제 삼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딸아이가 학교부터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이 한 학교의 교수인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일은 그 학교와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인지.
그래,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우리도 다 있고 우리 행복을 위해 살자. 아빠는 이제 다 괜찮아. 저희가 안 괜찮아요. 뭔가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저는 그 정도 되니까 정수나 아내에 대한 복수보다도 제 자식들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 다음으로 한 건 아내가 속한 모든 모임에서 아내를 쳐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딸아이는 소문을 내고 또 찾아가기도 하면서 아내가 속했던 모든 모임에서 아내를 쳐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원래 그런 곳들은 뒤에서는 별짓을 다해도 겉으로는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여러 소문은 그런 모임들에 속해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아내에게 딸아이가 이야기했다더군요. 바로 정수의 불륜을 말이죠. 그것도 학생과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학생이라. 몇십 년 지기 절친의 아내랑도 그런 짓을 했던 사람 보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요? 당신이랑 그 아저씨가 한 건 불륜이 아니고 사랑이라?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애초에 불륜으로 시작된 사이면서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딸아이는 그러면서 정수의 불륜 증거를 아내에게 다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둘이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주고받았던 문자 같은 것들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증거들을 딸아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아직도 의문이긴 합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니 어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건 아닌지 추측만 할 뿐이죠. 어쨌든 아내는 그 증거들을 받아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곧 쓰러질 사람의 얼굴에 했다더군요. 그런 아내의 얼굴에 대고 딸아이가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우리 아빠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어요? 그래도 당신은 책임져야 할 어린 자식들은 없잖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 아이들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그 가정을 박살내는 것, 그게 아이들의 처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 가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그 자체를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정수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며 한번 찾아와서 난리를 친 적이 있긴 해요. 딸아이가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조건으로 교수직을 그만두라고 시킨 걸 그대로 했는데 결국 지키지 않은 게 되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아내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제가 언제요? 증거 있으세요? 뭐 이렇게까지 맞대 먹었어?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되게 웃기네. 그쪽한테 경우 없다는 이야기도 다 듣고. 억울하시면 고소하세요. 그러면 가족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네요. 제자랑 불륜한 거. 딸아이의 그 말에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한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일인 건 맞잖아요. 게다가 절친의 아내를 한번 빼앗은 적이 있는 전적이 있으면 더더욱 말입니다. 딸아이가 가지고 있는 제자와의 불륜 증거 때문인지 그러고 돌아가서도 고소하거나 딱히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을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본인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들의 그 엄청난 치부를 알리고 싶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저와 아이들을 말이죠. 네 사람이 함께 앉아있으니 기분이 많이 이상하긴 하더군요. 그때 별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는 아직 가족이었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었고 말이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해봤어.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이해도 되더라. 내가 받았던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겠지. 상상만 했었는데 내가 겪어보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어. 그래서 당신한테 사과해야겠다 싶었고.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렸을 때는 긴 병의 장사가 어딨냐며 자신이 아닌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남편을 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았다고 말이죠. 물론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딸아이와 아들아이는 분노했지만 말입니다. 아니요. 절대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아요. 당신은 나와 오빠도 버렸잖아요.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고요. 내가 무슨 염치로 니들을 만나러 오니?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빠만 해도 보세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낸 거. 세상에나 아빠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저지른 일은 엄청난 죄이고 모두 그럴 거라고 자기 위안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과하는 건 자유지만 용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니까요. 아내는 용서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며 딸아이의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만남을 마지막으로 아내와 정수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 말이죠. 하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겹치는 지인들이 많다 보니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그 지인들도 내심 정수와 아내가 그렇게 된 게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세상 도덕적인 척하며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가족이니 말입니다. 그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정수와 아내는 결국 이혼했다더군요. 처음에는 맞춰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는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야기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정수와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이야기로만 듣기도 했지만 그 모든 증거를 눈으로 봤으니 떨쳐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내 측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정수는 별말 없이 다 수용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딸내미는 유학을 간 모양이더라고. 유학? 자기 부모가 있는 이 한국 땅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면서. 걔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거든.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갔대. 집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싹 다 끊어내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아예 이야기도 안 하고 훌쩍 떠난 모양이야. 그거 알게 되고 재수 씨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는 것 같더라. 자식마저 인연을 끊고는 외국으로 나갔으니 처음에 딸아이와 아들아이가 말했던 그 가정을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복수는 완전히 성공한 셈이 되는 거죠. 정수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살고 싶다면 내려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도 정수가 있던 과거의 잘못들이 다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금세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이 아직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문을 내나 싶었거든요. 이제 그러지 마라. 그 집안도 완전히 박살이 났고 물론 그것만으로 내 과거의 일들이 다 보상받고 치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건 니들도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잖니. 나는 니들이 그러는 거 싫다.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니들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데 아니라더군요. 자기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원래 생각했던 걸 다 이뤘는데요. 그런데 왜 아직 소문이 계속 꺼지지 않고 난다는 거지? 적이 많은가 보죠. 아니면 원래 질투를 많이 하였던가. 저희가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라는 게 사실 무서운 거잖아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덧붙여서 어느 날은 친구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파렴치한 놈이 되어 있기도 했고 어느 날은 제자를 임신시켜 교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아니라고 해명해도 구체적인 소문의 내용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서울에서 멀쩡히 교수를 하던 사람이 가족도 없이 지방에 내려와 있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그 소문의 신빙성이 더해지기도 했고 말입니다. 아마 정수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지울 수 없는 주원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벌이자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복수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내는 가출하던 외국으로 몰래 유학을 가버린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의 외국까지 찾아갔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엄마를 끝끝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애라는 걸 떠올릴 때마다 엄마 아빠의 존재 자체에 치가 떨려.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평생을 그렇게 모르는 척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아. 엄마랑 아빠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더러운 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죽고 싶어져.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면 절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아이를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아내가 주변 지인들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서 말이죠. 아마 아내가 받은 가장 큰 벌은 이거일 겁니다. 자신의 자식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외롭게 혼자이게 된 것도요. 사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을 때 순간 어느 정도 식었던 분노의 마음이 울컥하고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하는 생각에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갈 때는 평생을 안 볼 것처럼 가서 실제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아 놓고서는 그 아이가 그렇게 나간 건 저 정도로 슬퍼하며 난리를 치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딸아이와 아들아이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거든요. 이제 복수는 할 만큼 했으니 우리가 행복한 게 그 복수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행복해지려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는 평생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가족 여행도 셋이 함께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아들에게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말이죠. 조만간 인사시키러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며느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요즘은 가끔 이런 게 행복이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한 날들도 종종 있어요. 그게 꼭 그 인간들에게 복수에 성공해서이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 저와 아이들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죗값을 받고 있고 우리는 벗어나고 있으니 최고의 해피엔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불행한 일을 겪으며 살았지만 과거의 저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빨리 이 모든 걸 털어내고 조금 더 빨리 행복함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 제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솜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셨길 바라요. 이렇게 다 털어내듯 이야기를 쏟고내고 나니 한결 더 가벼워진 기분이 듭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 지역의 어딘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에요. 저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스스로가 참 파란만장하였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인맥 자체도 넓지 않지만 저의 모든 지인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은폐하였던 그 일. 아무도 내막을 모르는 일이 저에게 있었는데 고해성사라도 해보는 기분으로 여기 유튜브 사연에 적어봅니다. 일련의 흐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저의 어린 시절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애틋한 가족끼리의 추억 같은 게 없기는 했어도 전 어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집안의 분위기인지를 몰랐어요. 세상을 뭐 알기를 해야 보는 눈이 있고 나이가 좀 차야 다른 집안하고 비교라도 해봤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의 엄마 아빠가 이제 함께 살지 않게 되었다는 그 결정이 당시에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서로가 안 맞았다고
그래서 각자 갈 길 간 것이라고만 한 게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부모님의 이혼 사유의 전부입니다. 아빠는 집 근처에 공장을 다니고 계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것이지만 저희 가족이 원래 살았던 작은 방 2칸짜리의 아파트는 엄마가 갖기로 하셨고 그 대신 아빠가 돈을 지급받으셨다고 해요. 전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똥꼬발랄하게 뛰어놀던 방학 도중에 엄마와 이별을 해야 했고 그 집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두 분 중에 아빠가 절 데려가기로 하셨기 때문이었죠.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엄마가 저 맞기 싫다고 아빠한테 계속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왜 똑바로 확답을 안 주는 건데? 솔직히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키우면 앞으로 난 어떡하라고. 전 엄마가 심한 짜증을 낼 때면 방 안에서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안 듣고 싶었어도 소리가 방문을 타고 다 넘어왔죠. 당시엔 의미도 모른 채 심장이 쿵 짓눌리고 괜히 엄마의 눈치를 살피게 됐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렸던 때라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날 원하지 않는구나. 날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아빠와 함께 다른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겨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선 참 마음을 많이 써주셨어요. 제가 나이 들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렸을 적에는 천방지축의 왈가닥인 기질이 강했어요. 집중력도 약해서 밥을 잘 먹고 있다가도 갑자기 허공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고 학교 숙제를 하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온 집을 뛰어다니는 어린이였죠. 하루아침에 집으로 들이닥친 손녀를 보시느라 두 분께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을지 나이가 들수록 죄송하고도 감사한 대목입니다. 아빠는 노가다를 다니시느라 바빴어요. 이때가 한창 몸을 정말 간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한 몸 갈아바쳐서 돈을 벌어오셨던 시기로 짐작이 돼요. 아직 젊을 때 되도록 많이 땡기시겠다는 각오로 노가다판을 전전하셨죠. 할머니, 아빠 오늘도 안 와? 돈 벌러 멀리 갔어? 니네 아빠 돈 벌러 갔다. 저기 멀리 가서 딸내미 만난 거 사주고 예쁜 옷 입혀주겠다고 지금 돈 벌고 있다. 왜? 난 사달라고 아빠한테 한 적 없는데? 난 부탁 안 했는데? 아빠 왜 멀리 간 거야? 으이그 이거사.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애로만 있겠어? 너 크면 돈이 들어갈 것 아냐. 이번엔 좀 걸린다니까. 괜히 아빠 타령하지 말고 밥이나 잘 먹고 있어. 당신 그런 걸 전혀 몰랐으나 아빠는 소위 숙식 노가다 형태로 일을 하셨어요. 나중엔 출퇴근으로 다니셨지만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렇게 숙식으로 일하며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고된 날들의 연속이었을지 쉽사리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아마 그때가 설날 명절의 전주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며칠 후에 설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밤새 내렸던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던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집 근처에서 혼자 눈덩이를 굴려 눈사람을 하나 만들었었죠. 기껏 끼고 나온 털장갑도 소용없이 손이 차갑게 얼어버렸고 할머니한테 잔소리 듣기 전에 얼른 집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파트 통로 입구로 들어서면서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아줌마가 주차장의 차 옆에 서서 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복도형 아파트 1층이 집이라 저는 현관까지 가는 길에 복도를 지나며 다시 그쪽을 봤는데 아직도 그 아줌마가 제 쪽을 분명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이 얽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무서워져서 얼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너 아침밥 먹을 때가 한참 지났는데 어딜 쏘다니다 와. 아유 세상에 옷 더러워진 것 좀 봐라. 아유 이것 봐. 할머니, 나 근데 집에 들어오다가 이상한 사람 봤다?
무슨 아줌마가 엄청 멀리서 나 쳐다보고 있었어. 국을 떠서 제 앞에 놔주던 할머니는 제가 신나서 떠드는 말에 표정이 확 변하셨어요. 먼저 식사를 마치고는 신문을 보고 계셨던 할아버지께서 일순간 할머니를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려다 말고 두 분이 좀 이상한 시선 교환을 하시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헛기침을 크게 하신 후 다시 신문을 보셨고 저도 그냥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밥을 후딱 해치운 후에 그릇을 싱크대에 담가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띵동,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준 것은 할머니였는데 현관쪽으로 간 저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옷차림새만 봐도 단박에 아까 저 밖에서 들어올 때 보았던 그 아줌마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줌마가 저를 향해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잘 지냈냐고 묻는 순간 머리에 전구가 탁 켜졌죠. 온다고 말은 했어도 설마 진짜로 이렇게 올 줄은 몰랐구나. 이번에도 말뿐일 줄 알았건만. 일단 들어오거라. 날이 춥다. 할머니의 쌀쌀맞은 말투에 고개를 꾸벅하고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온 그 아줌마는 바로 저의 엄마였습니다. 아빠와 이혼하여 두 분이 남남이었다곤 해도 저에게 엄마는 엄마였어요. 세상 단 하나뿐인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고 지냈겠어요.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엄마 없어 라고 느껴질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엄마가 제 눈앞에 직접 나타났으니 전 완전 흥분 상태였죠. 거의 5년 만에 보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전화통화 3번 한 게 다였거든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작게나마 제가 마음 써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쩐지 손에 쇼핑백을 들고 왔더라고요. 3개 중에 2개를 저한테 엄마가 내밀어줬어요. 저는 저만 속으로 들떴고 어른들은 차분하다 못해 분위기가 썰렁한 것에 한껏 눈치를 살피며 쇼핑백 안을 확인했습니다. 어른들끼리의 대화가 시작되자 그 틈을 타 선물이 뭔지 살펴봤죠. 예쁜 코트와 후드 집업이었어요. 후드 집업 상판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이커의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는 것에 너무 기뻐서 속으로 비명을 질렀죠. 이런 걸 알아주다니 역시 엄마였어요. 네, 그럼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분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임신 초기예요. 그때 제 귀에 들어온 엄마의 목소리. 그 내용에 저는 실망에 잠기고 말았어요. 저의 들떴던 마음은 삽시간에 식어버렸죠. 할머니는 시종일관 굳은 안색으로 초연하게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의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몹쓸 년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는 일어나셔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엄마의 표정을 살폈는데 상처받거나 놀란 기색은 아니었죠. 그저 무덤덤하게 할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짧게 이어갔을 뿐입니다. 저는 내용물을 살펴본 쇼핑백을 다시 가지런히 옆에 둔 채 가만히 있었어요. 이윽고 엄마가 외투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할머니께서 작게 한숨을 내쉬시는 게 옆에 앉은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죠. 저도 저게 돈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엄마와의 짧은 재회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만 가보겠다며 일어난 엄마를 할머니는 잡지 않았고 저는 그 사실에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여는 동안 제 심장이 세차게 뛰어댔어요. 전 결국 할머니의 부름도 무시하고 방금 나간 엄마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왜 이대로 가? 이제 또 언제 오는데? 우리 다시 볼 수 있어? 주차구역 쪽으로 가다가 멈춘 엄마의 얼굴에는 난색이 어려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제가 신경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난 엄마 사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 엄마 나 데려가면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말도 안 통하고, 아빠는 돈 벌러 나가면 며칠씩 안 돌아온다고. 나 혼자란 말이야. 지금 나 데려가. 저는 급기야 떼를 쓰면서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제 손을 떼어내는데 표정이 변해 있었어요. 기껏 너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보러 왔더니만 너 이렇게 망칠 거야? 마지막? 나 이제 엄마 못 봐? 내가 너를 다시 왜 보니? 그래도 너 생각해서 너 중학교 입학 전에 한번 와본 건데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어? 왜 기껏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이상을 기대하냐고. 데려가 달라느니 하면서 나한테 뭐 바라지 마. 너는 네 아빠랑 사는 거지 나랑은 이제 인연 없어. 영원히. 그때까지 살면서 받은 충격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엄마가 절 내려다보던 그 시선에서 애정이나 미련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지금 떠올려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이 바로 제가 엄마라는 존재에게 정을 떼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그 마지막 말과 표정이 생각났고 점점 더 속에 화를 쌓아두게 되었어요. 저는 남이 아니라 엄마의 자식이고 딸인데 호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했으며 선택받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안 들었어요. 저의 성격 형성에 정말 이 일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네요. 저 중학교 때 고모로부터 똑같은 이유로 몇 번 잔소리를 들었었어요. 애가 우중충하다고요. 저 그 이전까지는 그런 비슷한 소리조차 들어본 적 없었는데 말이죠. 엄마를 제 안에서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아빠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오롯이 인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부터 제가 머리 좀 컸다고 부를 만한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애석한 점은 아빠가 노가다 일을 하시느라 제가 원하는 공감대와 거리가 먼 분이었으며 유대감도 그다지 쌓이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일례를 들어 저 중학교 때 학교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으면 아빠는 아, 그래? 아빤 그런 거 몰라. 학교 축제가 뭘 하는지 뭐 하면서 노는 건지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업 스트레스를 토로할 때면 아빠는 있지 원체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 지금도 봐. 엉덩이 딱 붙이고는 못 있으니까 밖으로 돌면서 일을 하잖아. 야, 우리 딸은 아빠 이런 거 안 닮았나 봐. 이런 영양가 없는 반응이나 했어요. 그때 사춘기여서 전 그런 아빠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속으로는 저러니까 엄마가 떠났지. 멋이라고는 없는 남자니까. 이런 생각도 하곤 했죠. 힘들고 매번 삭신이 쑤시는 일이지만 땀 뻘뻘 흘려도 내 새끼 먹여 살릴 생각만 하면 싱글벙글 웃음이 지어진다는 아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낯간지럽다고 저는 얼굴을 구겼지만 내심 뭉클하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민망해서 애정 표현을 저는 겉으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아빠한테 여자가 생겼어요. 이때부터는 숙식 노가다 안 하시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만나신 건지 아니면 만났기 때문에 근무 형태를 바꾼 건지 그 인과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아빠가 나이가 들어 그러나 예전보다 좀 멀끔하게 단장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나보다 1살 아래인데 생각이 정말 깊어. 그래서 난 나보다 누님이신 것 같다고 처음에 너스리를 떨었다니까.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야. 인력소에서 정말 갖은 일을 받아서 다 했대. 그 각종 청소, 방수, 도배 이런 거 싹 다 해봤고 타일 보조까지도 나가봤대. 이거 엄청난 거거든. 진짜 인재도 인재인데 노력이며 끈기며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저 앉혀놓고 구구절절 말을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죠. 듣고 있다가 놀란 심정 그대로 아빠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왜 나한테 하는데? 뭐 어쩌자고. 아빠가 사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근데 재혼한다거나 그런 황당한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왜? 우리 딸은 그런 생각 없어? 새로 엄마가 생긴다거나. 아니다. 그냥 한번 만나나 봐주라, 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 딸도 분명 좋아할 거야. 진짜 왜 이래, 아빠? 아빠 혼자 살아? 내 생각은 안 해? 나 지금 이 집구석에서 어떻게든 혼자 아등바등하는 거 안 보여? 대학 잘 가보려고 애쓰는 거 아빠는 보이지도 않냐고. 난 지금 입시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은데 아빠란 사람은 여자나 만들어서 나 신경 쓰이게 하네. 와, 대단하다. 그냥 아빠가 알아서 해. 내 의견이 뭐가 필요한데? 안 필요하잖아. 이혼도 멋대로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뭘 내 의견 묻는 척을 해. 한창 예민해져 있을 때 저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이혼하고 거의 10년 가까이나 되었으면 아빠도 재혼 생각 들만 했죠. 심지어 엄마는 진작에 재혼해서 애까지 낳은 상태였는걸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미성숙했고 모든 게 미흡했나 봐요.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날선 말에 아빠가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그것을 못 본 척 돌아섰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그 여자분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점입가경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죠. 너는 네 아빠 여지까지 혼자인 거 불쌍하지도 않어? 참하고 좋은 사람이라더만. 남편 잃고 혼자 열심히 살아왔대. 집으로 한번 와보라고만 하는 건 어떠냐? 할머니, 이거 아빠가 시킨 거지. 진짜 싫어. 또 나와. 집에 데려오면 나 집 나갈 거예요. 나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경고했어.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면서 할머니가 기함하셨지만 저에겐 알 바 아니었어요. 아무도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면서 수험생이라는 핑계로 집안에서 군림하는 독불장군으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면목없을 따름이에요. 아빠로부터 처음 여자가 생겼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거의 2달쯤 흘렀던 때였습니다. 아빠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우리 딸 공부하느라 힘든데 괜한 소리를 듣게 만들었지. 앞으로 우리 딸이 신경 안 쓰도록 아빠가 일만 열심히 할게. 먼저 사과의 말을 전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건 아빠 쪽이었어요. 저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저 잘못한 거 없다고 건방지게 굴었음에도 아빠는 부드럽게 저의 모든 태도를 용인하여 주셨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저는 헤아리려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콧대 높게 오만 짜증 다 부리고 다녔던 그 유세질에 비해서 좋은 대학엔 가지 못했고요. 저는 제가 스카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까고 보니까 턱도 없었더라고요. 저 20살 초여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슈퍼를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퇴원하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셨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철이 없던 탓인지 저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별로 정이 없으신 줄로만 알았죠. 늘 입에 오래 봐서 지겹다, 늙어서 징그럽다, 영감탱이는 식충이다. 그런 말씀들을 달고 사셨거든요. 적어도 반쯤은 진심이니까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저절로 숙연해졌습니다. 나도 가야지. 내가 나 혼자만 남아서 이제 무얼 하겠어. 이봐요, 당신. 먼저 떠나니까 후련하오? 좋아요? 나보다 당신이 먼저 가셨으니
그 짝에서 내 자리까지 잘 펴놓고 기다리고 계셔. 나도 곧 당신 곁으로 갑니다. 한참 우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초연한 얼굴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안 가족들 모두 다 놀라서 그런 말씀하시라며 할머니 말리고 전부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그 모습 지켜보면서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장례식 이후 아빠에게 넌지시 물어봤죠. 아빠, 전에 만나던 분하고는 어떻게 됐어? 애저녁에 쫑났다. 뭐? 정말? 그럼 아예 헤어진 거야? 시기가 지났지, 이제는. 앞으로 난 우리 딸만 있으면 돼. 그럼 행복해.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하시는데 제 속이 쓰려왔어요. 성인이 되어서야 할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나서야 보이더군요. 아빠의 웃는 얼굴에는 슬픔, 씁쓸함 같은 게 담겨져 있다는 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도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딸, 서프라이즈 소식 있다. 아빠, 오늘부로 담배 끊었다. 갑자기 금연을 선언하신 거예요. 현장 일 다니면 무조건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다고 그러셨던 분인데요. 너무 오랫동안 담배를 달고 사셨고 나이 들면서 흡연량이나마 줄여가고 계셨는데 할아버지의 부고 이후 아예 딱 끊겠다고 하셨고 실제로도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집에선 절대 안 피우셨지만 사람 몸에 남은 그 담배 잔향이 항상 느껴졌는데 아빠가 금연하시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다니는 그 노가다 현장 일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친구들한테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는 노가다 뛰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산다는 제 소개가 올곧게 되지 않았던 걸 보면 내면에서 약간의 창피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흐지부지하게 말하면서 대화 중에 아빠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피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빠가 딸인 저의 그런 면모를 왜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서로 아빠 노가다 얘기는 안 꺼내고 살았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좀 차면서부터 누그러졌죠. 저번에 내가 말했나? 현장에 너만한 나이 또래 녀석이 나왔더라고. 우리 딸이랑 나이 비슷해 보이는데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너보다 3살 위더라. 취업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돈 벌러 왔다고 하던데 유령 안 피우고 힘 잘 쓰더만. 그 녀석이 어제 생일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아빠가 좀 늦은 거야. 생일이라는데 어디 그냥 보냄 쓰겠냐? 회식 끝내고 다 같이 빵집 가서 제일 큰 케이크 달라고 해서 생일 노래 들려주고 보냈지. 건실한 녀석이 여자친구도 있다더라. 우리 딸은 어디서 남자친구 안 사귀나? 아, 뭐래. 내가 알아서 해. 그래. 알아서 천천히 만나. 이왕 안 만나도 되고. 우리 딸 시집 보내기엔 사내 놈들 다 별로야. 아, 진짜. 아, 초를 치세요, 초를 쳐. 재벌가 남자 물어볼 테니까 딱 기다려. 나이 먹었다고 성질 누그러진 저와 머리털 빠지기 시작하더니 능글맞아진 아빠는 옛날에 비해 많이 가까워졌어요. 아빠 일 얘기도 자연스레 하고 저랑 장난스런 대화도 나눴고요. 하지만 저의 이면에는 아빠가 모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하면서 생긴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2학년 학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친해진 무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며 가까워진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걔네가 학점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이었거든요. 동기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학점도 대외 활동도 알짜배기로 챙겨가고 있었어요. 저에겐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늘 친해지고 싶단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후로 저는 시험 기간에도 걔네랑 어울릴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걔네 3명 전부 집안들이 죄다 좋다는 것이었어요. 집안에 기본으로 교사,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머리 안 쓰고 몸 쓰는 부모를 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 부모도 아니었죠. 전 엄마도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주눅 들었던 저는 우리 아빠 사업하시는데 난 잘 몰라. 이런 대화를 서로 워낙 잘 안 해서. 그리고 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어. 뭐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신경 쓸 것도 많고 예민하시기도 하고 그런가 봐. 안 맞는다 하시더니 이혼하셨고 나도 부모님 인생이니까 존중해 드렸지. 저의 가정 환경을 제멋대로 포장하여 말하고 말았어요. 최대한 있어 보이는 척, 쿨한 척. 그것을 시작으로 저는 대외적으로 늘 사업가 아빠를 내세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노가다 뛰면서 그 돈으로 나 뒷바라지 해온 아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전혀 안 부끄러워. 난 우리 아빠 자랑스러워. 이게 내 진심이니까. 겉으로만 포장하고 다니는 게 뭐 어때서? 지들이 우리 아빠가 아직까지 현장 일 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뭐야.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 그렇게 되뇌곤 했어요. 난 당당하다. 잘못 없는 거짓말을 할 뿐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죠. 저는 대학 재학 시절부터 몇 번 짧은 연애를 했어요. 취업 후에 시작한 연애가 그나마 진심 어린 관계였는데요. 연애 기간이 1년이 넘어갔을 무렵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상대의 단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점점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는 저에게 실망을 느낀 것은 상대도 마찬가지였고 저희는 이별 앞에 아슬아슬한 상태로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대학 때 제가 작정하고 친해졌던 동기 중에 한 명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다름 아니라 소개팅 제의였어요. 너 헤어진 거 아니었어? 난 그런 줄 알고 너한테 소개팅 이거 넘기려고 했지. 남자 조건 진짜 장난 아니래. 완전 괜찮대. 아, 나도 남친만 없었으면 받았을 텐데 아쉽다. 나랑 엄청 친한 언니가 다리 놔주는 거니까 웬만하면 네가 받아봐. 이런 식으로 소개받는 것은 부담되고도 불편했죠. 잘못 그르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안 좋은 이 동기가 굳이 친한 언니라고 언급할 정도면 분명 괜찮은 조건의 남자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워낙 연애 권태기에도 빠져있기도 해서 이런 우울한 기분도 날려버릴 겸 그 소개팅을 받아들였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간 제가 만나본 그 남자. 외모부터 크게 취향 안타하게 생긴 것이 굉장히 무난한 얼굴이더군요. 반대로 말하면 웬만한 여자들이 다 준수하다고 말할 것 같은 얼굴이랄까요? 키도 저는 내심 속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전에 들은 대로 정말 큰 편이었어요. 식사도 커피도 평범하게 시간이 흘러갔죠. 생각보다 참 괜찮은 남자라서 나 정도면 별로 눈에 안 차겠네. 오늘이 끝이겠네. 이런 결론을 머릿속에 펼쳐놓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상외로 이 남자가 저에게 먼저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전 고민 없이 받아들였고 4번째 만남에서 저희는 사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나중에 알려주기를 첫 만남에서 시종일관 여유로워 보이는 제 모습이 신기했고 그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해요. 저는 아직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 못한 데다가 애프터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어서 그랬던 것뿐인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제가 여유로운 태도라고 비춰졌나 봐요. 새로운 인연을 만났으니 당연히 전 남자친구는 바로 정리했습니다. 저한테 다시 생각하라면서 갑자기 절 붙잡길래 당황하긴 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제 정신은 이미 팔려 있었으니까요. 용무 반듯하고 직장도 괜찮은 것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절 놀라게 한 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부친께서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친께서는 영어학원 대표라고 했어요. 역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맞았죠. 그 동기와 친한 언니가 연결해준 이상 남자친구의 집안도 좋을 수밖에 없었나 봐요. 저희 아빠가 사업가이신 줄 아는 남자친구 때문에 뜨끔해서 양심에 찔리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건 초반에만 그랬을 뿐 연애를 이어가면서 그런 증상 또한 희미해져만 갔어요. 우습게도 저 또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빠는 사업가라고 자연스레 머릿속에 인을 박아놨더라고요. 배경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부친이 무려 경제학 교수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남자친구가 아주 지적인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사도 아니고 대학 교수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모친께서 운영하신다는 영어 학원은 온라인 강의에 주 초점을 둔 곳이었습니다. 직장인들한테도 인기가 많다면서 남자친구가 수업 한번 들어보겠냐 해서 저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해 보았죠. 물론 저는 공짜였어요. 남자친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제 일상의 질이 놀라울 만큼 올라가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면 당연하게 남자친구가 몰고 나타나는 외제차, 각종 전시회며 공연을 꿰고 있는 문화교양 수준, 처음 발을 들여본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바, 가끔 분위기 잡는다고 찾아가는 레스토랑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럭셔리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세상에서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부푼 희망을 품게 되었죠. 이런 희망은 남자친구의 모친 되는 분을 우연히 마주하게 되면서 더욱 구체적이 되어갔어요. 강남역 부근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문득 우리 엄마가 하시는 학원 요즘 온라인 수업을 여기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물어보기에 저도 현장이 궁금했던 차라 단번에 그러자고 했어요. 강남역 출구에서 엎어지면 코달거리에 있는 대형 빌딩. 그곳의 한 층에서 룸들을 대여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냥 방 앞을 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모친께서 오셨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언지를 준 모양이었지만요. 어머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태연이 여자친구? 정장 자켓 위에 쇼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계셨는데 너무 우아해 보였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도 힐을 신으셔서 쫙 뻗은 신장마저 카리스마가 느껴졌고요. 제가 사진으로만 얼핏 접해봤으나 머릿속으로 그려냈던 고상함과 실물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에 저는 이유 모를 희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으면서도 공손한 이미지를 심어드리려고 잔뜩 신경 쓰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영어 수업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든지 직장인 대상 비즈니스 회화 코스를 들어도 된다면서 무료로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데이트하겠다는데 엄마로서 이 정도 신경은 써줘야지. 저랑 남자친구를 번갈아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는데 그것마저도 위트와 기품이 넘쳐 보여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년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남에서 수업하는 잘나가는 영어학원 대표, 그 잘난 부모가 키워낸 아들이 날 좋아하고 있다니. 이건 두 번 다시 없을 인생 최고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시점부터 머릿속에 온통 결혼에 대한 열망뿐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빠가 저한테 남자친구랑 싸웠다더니 아직도 화해 안 했냐고 뭐 그런 걸 물어보시길래 짜증이 났죠. 뭐? 아빠, 내가 걔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 걸 물어봐. 아유, 그래? 난 네가 말을 안 하니까 미처 몰랐지. 인상 선하고 성격 좋은 놈이더만 왜 헤어졌대? 결혼 얘기 꺼낼 줄 알았는데.
설마 네가 차인 건 아니지? 아, 당연히 아니지. 그런 찐따랑 내가 계속 만날 줄 알았어? 나 이제 결혼 생각할 나이야. 조그맣게 백반집이나 하고 그런 집에 내가 시집을 갈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 따로 만나는 사람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새로 좋은 사람 만나는 거면 다행이지. 그런데 아빠는 우리 딸이 언제부터 그런 거 다 계산해가면서 사람 만났는지 모르겠네. 제 반응에 아빠는 적잖이 당황하신 반응이었어요. 제 눈에 좋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말씀을 덧붙이시면서도 표정엔 씁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남자친구와 얼른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남자친구의 사촌 형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고 일전에 친한 지인이라면서 저에게 인사시켜준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와, 정말 딴 세상이었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엘리트 계급이라는 배경. 그것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저는 그 세상으로 편입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1주년 데이트 때 남자친구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길 바랐어요. 결국 먼저 꺼내지 않길래 나는 비혼, 비출산 이런 거랑은 확실히 신념이 다른 것 같아.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왕 결혼 빨리 해서 하루라도 더 부부가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싶어. 아이도 더 젊을 때 낳을수록 좋은 것 같고. 제가 슬쩍 이런 말들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 자리 한번 갖자고요. 제가 그게 뭐냐면서 갑자기 어려운 자리 왜 갔냐고 결혼이라도 하자는 거냐면서 장난스레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눈을 빛내면서 이러는 겁니다. 너도 알지만 난 우리 부모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살아왔잖아. 미국 나가 있는 우리 누나보다도 솔직히 내가 더 애정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난 우리 부모님 눈에 차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 우리 아버지가 살짝 예민하신데 사회에서 도태된 계층이라고 할까? 부류라고 해야 할까? 그런 사람들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아 하시거든. 그런데 내가 결혼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 아버님께서는 사업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 반응이 좋길래 쇳불도 당김에 뺄 겸 양가 모이는 자리 어떠냐고 여쭤본 거지. 바로 그러라고 하시더라. 어때? 아버님 시간이 되실까? 아무래도 저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무조건 된다고 가능하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오니까 머릿속이 멍해져 있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고 저는 일을 저질러버린 후였어요. 이제와 수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아빠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고 제가 취업해서 돈 벌기 시작하면서 소중의 여유라는 게 생긴 것이었는데요. 아빠가 사업가라고 거짓말을 해놓은 마당에 그런 집안과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혼수 자금은 할머니께서 저랑 아빠에게 주신다고 한 땅을 앞세우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본적이 경기도 광주인데 거기에 땅이 있었거든요. 허리 펴고 살만한 집들의 시집간 고모들보다는 지난 세월 부대끼며 같이 산 데다 노가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느라 고생한 저희 아빠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에 욕심 안 난다고 하신 아빠는 그 땅을 제가 결혼하게 되면 저에게 주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셨죠. 나름 제 머릿속에는 딱딱 아다리가 맞아가고 있었어요. 여차저차 어떻게든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망상을 펼치면서 드디어 아빠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죠. 나 그 집에
아빠가 사업가라고 말해놨어. 뭐? 사업가? 구구절절 말하기엔 너무나 창피했던지라 저는 대강의 자초지종만을 아빠에게 설명드렸어요. 아빠는 벙쪄서 멍하게 있다가 돌연 피식 웃음을 지으셨죠. 아서라, 내가 무슨 사업가냐? 나는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라면 그것도 못 쓰는 사람이야.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이건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뭐? 우리 아빠는 막노동하면서 저 키우셨고요. 이렇게 말할까? 우리 아빠는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해본 적은 평생 한 번도 없고 내내 흙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오만 더러운 환경에서 일해왔다고 할까? 내가 그러면 되겠어? 저는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아빠에게 상처가 될 말을 쏘아댔습니다. 멋쩍게 웃던 아빠의 얼굴에서 그마저의 미소가 걷어지고 음울함이 자리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고비만 넘기면 되잖아. 내가 뭐 아빠 보고 진짜로 사업가 되어달래? 그쪽은 교수님이라서 바쁘시대. 그리고 내년이 마침 안식년이래. 큰딸도 볼 겸 이제 미국에 들어가신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얼른 결혼해치우면 딱이라는 걸 아빠는 모르겠어? 제가 간절하게 설득해봤지만 아빠는 이게 될 일이 아니라며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셨어요. 초라해진 아빠의 모습에 가슴이 아릿해지기보단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됐어. 알았어. 나 결혼 안 할게. 노처녀로 늙어 죽지 뭐. 아니면 나처럼 편부모 가정 집안 사람 만나면 되겠다. 수준 맞게. 그럼 되겠네. 되는 대로 말을 뱉다가 감정이 끝까지 차오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침대 위에 엎어져 머리가 깨질 만큼 아프게 울어젖혔어요. 어린애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그 상황에서 서러웠는지 몰라요. 한참 울고 났는데 문득 목이 말라서 방을 나가보니 아빠가 그대로 부엌 식탁에 앉아 계셔서 제가 흠칫 놀랐습니다. 저는 눈치를 살피며 물을 마시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미 나와버린 것 어쩔 수 없다 싶어서 부엌으로 갔어요. 컵에 물을 따르는데 등 뒤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껏 잠긴 목소리였어요. 그만큼이나 깊은 고민에 잠겨 계셨을 테죠. 딸, 생각해봤는데 아빠가 정장은 괜찮은 게 있는데 말이야. 넥타이가 죄다 너무 올드하다. 우리 딸이 젊은 감각으로 골라줘봐. 사업가 아빠 폼 나도록. 제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아빠가 힘 빠진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사업가 아빠로 그 자리에 나가겠다는 말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어요. 정말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러면서 죄송스럽고도 감사했죠. 대충 사업장 차려놓고 일은 실무진들이 따로 해서 밖으로만 나다니느라 사업 잘 모른다고, 책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하면 가장 그럴싸할 것 같다고 제가 아빠에게 잘 일러드렸어요. 제 말뜻을 이해하셨는지 말았는지 아빠는 그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라서 전날 밤에 저는 긴장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마침내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당일, 평소의 잠바떼기 차림과는 다르게 정장을 빼입으신 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그냥 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 알았지? 아무렴 내가 분위기 망칠까봐? 걱정 마. 아빠 이런 거 잘해.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건지 불안감을 가지고 자리하게 되었어요. 사진으로만 뵙고 얘기로만 들어왔던 남자친구의 부친을 저도 처음 마주하는 자리였죠. 서글서글하게 웃는 얼굴에 금속태 안경을 쓰셔서 부드러운 인상이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목소리가 동굴 저음이시더라고요.
저는 자꾸 경직되려고 하는 표정을 애써 관리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되도록이면 모든 주제가 절 향하길 바라면서 대화가 이어질 때면 제가 얼른 끼어들어 말을 길게 이어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를 향한 일말의 관심마저 차단하기란 불가능이었어요. 제가 과묵한 사람인 척 굴면서 말을 줄이면 된다고 했던 거랑은 달리 제 조언과 당부를 잊은 것인지 아빠는 퍽 살갑게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러다 무슨 말실수라도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어요. 그 사업에서 돈은 좀 만졌지만 늘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 딸내미한테도 늘 강조하고 있죠. 저희 가은이자 가풍입니다. 너스레를 떨며 허허 웃는 아빠에게서는 제가 본디 알던 헐렁이 중년 아저씨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티나게 아빠를 말릴 수도 없어서 저는 불안해 혼자 눈을 떨며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업자한테 실상 다 넘긴 셈입니다. 전 허울로서 종종 업장 들여다보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서 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 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이런 말투를 구사할 수 있던 사람이던가? 들을수록 신기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유는 물론 기품마저 넘치는 것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부친께서 요즘 부동산이 화두인데 이것에 관심이 많다면서 서두를 펼치시자 아빠가 어디 지역의 아파트 들어서는 것 하며 각종 시공사 이야기, 부동산 투기 이야기, 그에 관련되어 정권 이야기까지 줄줄 늘어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화를 경청하는 척했지만 완전한 돌발 상황에 속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마냥 울렁거렸어요. 그러니까요. 총수요가 따라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지만 더 흔한 입장으로는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원자재 가격이 뛰니까 결국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요. 이게 정말 저희 아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맞는지 전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다른 세계에 뚝 떨어진 이방인이 된 것만 같았죠. 경제학 교수인 남자친구의 부친과 함께 유식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게 정말 저희 아빠가 맞는 것인지 저는 체할 때 증상처럼 몸이 싸하게 식고 배 부분이 차가워져서 슬쩍 젓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 아래로 손을 주물주물 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테이블 아래 아빠의 왼손이 뻗어오더니 제 손을 슬쩍 잡아왔어요. 전 놀라서 아빠를 눈짓했는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들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죠.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아빠는 상대편 몰래 저에게 입모양으로 말씀했습니다. 괜찮아 라고요. 아빠가 괜찮다는 것인지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온 것인지 저는 그 순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빠의 얼굴을 보고 그 입모양을 읽어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제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아빠들끼리 따로 만나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고 남자친구의 부친께서 즐겁게 말씀하시는 것에 제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 문제 때문에 결혼식 날짜는 다음번에 더 구체적으로 날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모두가 웃고 있는데 저만 테이블 아래 감춘 손을 덜덜 떨면서 불안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이게 맞나?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미칠 것 같은 불안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식사 결제는 남자친구가 나서서 했어요. 저희는 일부러 차를 멀리 세워두었기 때문에 식당 입구에서 남자친구 쪽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친께서 저에게 안색이 안 좋다고 체한 것 아니냐며 얼른 들어가 쉬라고 하시는데 꿀먹은 벙어리 마냥 대답도 못하고 꾸벅 인사만 하고 돌아섰어요. 아빠와 함께 멀리 세워둔 차로 향하면서
아빠, 나 때문에 준비한 거야? 공부라도 했어? 저의 입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내가 현장짬이 얼만데. 나도 나름 그런 쪽에 빠삭하다면 빠삭하다 이거야. 베테랑 우습게 보지 마라.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제 가슴은 갈갈이 찢겨지고 있었어요. 이 고통, 아빠는 저보다 앞서 겪으셨을 거라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딸, 아빠 잘했어? 아빠 최고였어. 딸, 행복하지? 행복한 거 맞지? 아빠가 제 얼굴을 보며 행복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이요?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이 하고 싶은 것인가? 냉정하게 제 양심에 걸고서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제가 미쳐 열망한 것은 그의 배경이었어요. 제가 원한 것은 그들의 세상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자 아빠도 따라서 멈추시곤 저를 걱정스런 표정으로 쳐다보셨어요. 저는 14살이 되던 겨울에 마주한 엄마의 얼굴을 떠올려냈습니다. 약간의 경멸과 짜증이 담겨있던 그 표정이 제가 본 엄마의 마지막이었죠.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지만 저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제 고등학교 졸업식에 엄마가 와주지 않을까 내내 기다렸습니다. 추우니까 이만 가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남몰래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 연락 온 거 없었어요? 정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말은 속으로만 삼켰죠. 저는 결혼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었어요.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단단한 가정을요. 아빠, 정말 미안한데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래? 저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아빠 앞에서 그럴 수가 없어서 다급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주차장 방향으로 내달렸어요. 저기 멀리 차에 올라타고 있는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제가 막 달려오는 모습에 놀라서 다들 멈칫했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턱까지 차오른 숨을 내쉬며 제가 이실직고를 뱉었어요. 저는 몸을 떨면서도 이걸 멈출 수가 없었죠. 지금이 아니면 제대로 된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오늘 이대로 아빠를 팔아먹은 딸로 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빠 사업하신 적 없습니다. 소위 막노동이라고 하는 일을 쭉 해오셨고요. 현재도 그쪽 현장 일 하십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서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서 경악에 가득 찬 얼굴들이, 저를 향한 충격과 실망의 시선들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집안 수준으로 실망시켜드릴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한테 연기해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해, 오빠. 그동안 속여와서. 남자친구는 1년 넘게 봐온 제가 내내 알아왔던 사람과 다르단 것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당연한 얘기지만요. 부친께서는 거친 숨을 토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 없는 아가씨를 봤나? 아휴,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결혼 얘기는 무효예요. 웬 당황스러워서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모친께서도 씩씩거리더니 먼저 차에 올라타셨어요.
남자친구는 허탈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자기 부모님을 따라서 차에 탔고 제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간신히 울음을 삼켜내면서 아빠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빠는 차에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아빠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내가 내 손으로 다 망쳤어. 아빠는 날 위해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다 망쳐버렸어. 미안해. 놀란 표정이 된 아빠는 이윽고 저를 천천히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괜찮아? 이런 순간마저도 오로지 저를 걱정하며 제 안위만 중요한 아빠. 제가 얼마나 그간 불효녀였던가를 깨우치며 그 품에 안겨서 저는 속 시원히 울었어요. 제 안의 콤플렉스가 이 눈물과 함께 빠져나가길 바라면서요. 집에 가서 아빠랑 술 한잔 했습니다. 아빠랑 마주 앉아서 술을 하는 게 처음이라는 것에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온통 죄송한 것 투성이었어요. 아빠도 연신 눈물을 삼키셨는데 많은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역동의 밤이 저물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와도 저희 부녀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서로 그렇게 진솔한 속마음을 터놓는 자리가 그런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 네가 속인 거 주위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대신 너도 내 얘기 아무한테도 하고 다니지 마라. 우린 결혼 얘기 나온 적도 없는 거야. 그런 걸로 해. 서로 뒤끝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자. 저는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쓸쓸한 연말을 맞이했지만 저에게는 아빠가 있었어요. 그걸로 행복이었습니다. 너는 여직 결혼할 남자도 없니? 크리스마스에 집에만 있는다고 할머니께서 타박하셨는데 그 순간 아빠랑 눈이 마주쳐서 어색한 헛기침이 나왔네요. 아닌데? 할머니가 광주댁에 다녀오시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 얘는 참... 나 죽으면 알려주게. 할머니의 타박에 제가 피식 웃었는데 보니까 아빠도 킥킥 웃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사연 채널을 할머니 덕분에 알게 됐는데 이거 보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앞으로 할머니, 아빠를 위해 효도하는 삶을 살 거예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요.